국제무역의회 제10주차 강의 수출입 통관과 대금 결제에서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10주차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용장에 대해서는 교수가 이미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신용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이란 말은 굳이 무역을 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신용 이런 말은 많이 쓰는 거고요. 신용. 그래서 LC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상식적인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LC는 Letter of Credit이라고 하는데, 크레딧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죠? 크레딧 그러면은 일상생활에도 크레딧 그러면 신용이죠.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믿어준다 그런 뜻이고요. 무역에서는 남을 믿어주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보낸다라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신용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확약하는 그런 이제 레터가 돼요. 신용이란 게 뭐겠습니까? 돈을 내가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크레딧 그러면 뭐예요? 어떤 신뢰도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은행 금융기관에서 크레딧 그러면 외상을 얼마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돈을 얼마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이런 걸 이제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신용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그죠? 애플리컨트라는 것은 꼭 수입업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개설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개설 은행이 수출상에게 서류 요건 충족 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 그랬습니다. 조건부 지급 확약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이게 쉽게 말해서 개설 은행인을 그냥 바이어라고 해봐요. 바이어가 수출상에게, 셀러에게 당신이 제시한 그 오파에 대해서 내가 억셉트를 하고, 그 대신에 수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내가 신용장을 개설합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 가겠죠? 자기 보통 거래 은행에 가는 거죠.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 수입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외국환을 취급하는 그 은행에 가서 제가 신용장을 개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외환계에 가서 이제 쭉 손으로 옛날 같으면 종이에다가 누구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적어서 신청을 했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래요. 기업 우리은행 어카운트 계좌에 들어가면 저게 바로 나옵니다. 신용장 개설 그게 나와요. 예, 바로 거기서 그냥 신용장을 온라인에서 그냥 신청할 수가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신용장이란 것은 개설 의뢰인이 은행에 가서 내가 이런 걸 서류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서류 요건이 충족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물건이 정확하면 그게 아니고 서류가 정확하면 돈을 주겠다,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확약서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건하고 상관없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물건하고 상관없이 서류가 정확하면, 물론 이제 그 서류라는 것이 수출 물품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신용증이라는 것은 물건하고는 상관없이 서류가 제대로 돼 있으면 돈을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수입상을 대신해서 은행이 수출상에게 보내는 신용 제공 서신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수입상이 바이어가 자기 은행에 가서 이제 개설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개설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셀러한테 보내요. 내가 이런 서류를 당신이 나한테 가져오면 돈을 지급하겠다. 그 귀하의 은행에다 이걸 제시하면은 돈을 지급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개설은행 바이어는 신용장하고
한 발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은행하고 수출자하고 은행과 은행 간에 그리고 수출한 사람 간에 이게 약속이지 수입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요. 수입상은 개설만 했을 따름이지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 왜냐하면 은행이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신용장의 특성 보겠습니다. 독립성의 원칙, Principle of Autonomy. 신용장은 매매계약을 기초로 개설되지만 개설 후에는 매매계약과 독립된다. 신용장의 조건이 매매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 지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용장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상에는 그 A, B, C라는 이런 물품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물건을 내가 수입을 한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신용장에는 조금 틀리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왜 신용장이 잘못 개설됐지? 했다 해서, 그건 대금 지급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신용장에 있는 내용대로 매매 계약하고는 다르더라도 신용장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하면 매매계약이 뭐 5월 1일까지 그 물건을 선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계약을 5월 1일까지 선적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그게 아니고 5월 10일까지 이렇게 신용장상에 서져 있으면 수출하는 사람은 5월 10일까지만 선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어가 우리 계약을 5월 1일 했는데 뭔 소리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신용장하고 매매 계약은 별개고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그런 약속 증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추상성의 원칙, Principle of Abstraction. 신용장 거래는 물품 거래가 아니라 서류 거래이다. 그래, 서류 거래이다. 수출상이 신용장에 나타나는 서류를 제시하면 물품과 상관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뭐 사기 거래는 제외다. 사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신용장은 물건을 보고 그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서류만 보고 한다. 서류만 보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개설은행, 이제 그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개설은행이 수출 셀러의 은행에다 이걸 보내주고, 셀러 은행은 선적 서류를 수출업체가 가져오면 그 서류를 보고 돈을 내준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 은행에서는 지금 이 은행이 돈을 내주는 은행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서류를 물건을 본 적이 없죠. 서류만 보고 그냥 하는 것이지, 무슨 그 사람이 은행 직원이 외환계 직원이 부두에 가서 물건이 실렸는지 컨테이너를 열어보고, 그건 아니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경우를 물품과 상관없이라고 해서 추상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신용장 거래는 한계가 있다. 어떤 일이냐? 수출상은 굉장히 선적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수입상이 이거 서류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언페이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30일 후에 30 days, 60 days 이런 외상거래 조금 늦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수입상에 그런 식으로 언페이드를 놓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에 글자 하나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출상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선적된 물품이 매매계약된 물품의 품질 효과가 불일치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미 돈은 지불 다 됐어요. 그런데 가져오면 어떠죠? 내가 선적 서류를 찾으려면 수입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돈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이게 품질이 좀 나쁘더라. 그랬을 때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되돌려 올 수는 없다 이거죠. 그건 나중에 그건 이제 바이어와 셀러 간에 해결될 문제지. 신용장에 대해서 내가 이러저러 하니까 돈 지급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 이행에 따른 위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차가 있죠. 시차. 내가 물건을 주문할 때 하고 또 물건을 받을 때와 대금지. 어찌 보면은 만약에 그 LC 사이트 바로 돈을 지급하는 출금 그 일람불 이제 그 신용장이 개설됐을 때는 수출업자는 어때요? 미리 내고를 해버리죠. 은행 가서 미리 가서 서류 가지고 먼저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돈이 이미 은행에서 나갔기 때문에 돈 먼저 지급하고 또 은행은 상대방 수입업자 은행한테 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수입업자는 돈을 내고 그거 이제 서류하고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물품을 찾아보니까 이게 좀 틀리더라. 이런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수출업자, 수입업자 간에 어떤 대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 좀 이제 또 그 논쟁이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해지죠. 그러면은 나중에 뭐 돈을 지급을 잘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수출업자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신용장 예시 그랬는데 이건 아마 지금 신용장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좀 오래된 그런 양식인데 실제 그 신용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그래갖고 뭐 누가 뭐 이걸 개설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실어야 되고 뭐 남바가 뭐고 이거 신용장이 그냥 그 다음에 베네피셔리 있잖아요. 베네피셔리가 뭐예요? 수입업자 받는 사람이 누구고 어디에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로 두두둑 해서 이제 오겠지만 과거에는 이게 은행에서 은행으로 텔렉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쳐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세요. 포트 오브 로딩 그랬잖아요. 치타공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에서 선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항구에서 선적이 됐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네, 뭐 이런 거라 이거죠. 신용장에 있는 써진 그대로 이렇게 선임 그대로 이행이 된 서류를 가져와야 돈을 준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신용장이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있습니다. 네. 자, 신용장 방식의 거래 절차 한번 보죠. 신용장에 의해서 하려면 첫 번째 가장 절차가 뭐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고 나면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 은행 자기 은행에 가서 개설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설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이 개설됐습니다라고 이 은행에다 알려줘요. 통지 은행에다가 매입은행하고 통지 은행은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 통지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수출업자한테 신용장 개설됐다. 이게 통지입니다. 통지 은행 통지하는 거예요. 노티파이 하는 거예요. 공짜로 안 해주죠. 이게 다 돈 드는 거죠. 알려주는 거 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수출상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선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서류를 받죠. 이제 서류를 받아서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화환음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다 이제 실렸습니다. 돈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서류가 이상 없다. 그러면 매입은행에서는 돈을 준다 이거죠. 그게 이제 대금을 미리 해소하는 거죠. 이게 배에 실려서 지금 물건은 가고 있어요.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산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2주간 걸리잖아요. 2주 배가. 그러면 그 동안에 이미 수출상은 돈은 가져갔고 선적하자마자 그러면은 은행에서 어디다가 개설은행에다가 그 선적 서류를 보내요. 이렇게 보내면 이 개설은행에서는 지금 수입상한테 지금 배가 곧 도착한다. 돈 내라. 그 가져가려면 선적 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은 이 수입상은 그 선적 서류를 가지고 배가 도착하면 통관을 시켜서 자기 물건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은행들이 여기 개입하잖아요. 이게 은행들이 개입하는데
이 은행들이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뭐 개설 수수료도 있고 통지 수수료도 있고 매입하는데 또 수수료 있고 뭐 미리 그걸 뭐 30일짜리 후불 LC면 30일치 이자도 거기서 떼버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은 신용장 거래보다는 송금 방식 수수료를 전부 무역거래에서 선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용장 거래 당사자란 건 뭐겠어요? 이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연루돼 있느냐 하는 것인데, 기본 당사자와 기타 당사자가 있어요. 근데 기본 당사자라는 건 아주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신용장 거래에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취소불능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기본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취소불능 신용장 이렇게 개설되면 그 내용을 바꿔야 될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선적기일이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수출상이 은행에 가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LC를 어멘드먼트를 해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은행에서 그 의사를 언제까지냐? 그럼 5월 말까지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수출상이 수입업 바이어한테 뭐라 하겠어요. 이러이러 하니까 좀 이거 해주라. 한 달 연기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선적 기간을 늘리는 거죠. 이게 늘려서 더 연기시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어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럼 한 달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개설 의뢰인 수출상은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미 다 합의를 했으니 선적기일을 연장해 주세요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LC상에 나타나 있는 그걸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수출업체의 은행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상대방 은행에다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적기일을 한 달 연기해달라고 하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설은행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개설의뢰인한테 한 달 연기해줄까? 해주세요.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네 사람이 다 여기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한 사람이라도 안 돼 해버리면 곤란한 얘기죠. 네. 그래서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그리고 수익자, 개설은행은 최종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설한 은행에서 서류를 주고 대금을 이제 개설은행인한테 한데 여기 이미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서류가 오기 전에 이미 돈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개설은행에서는 그런 이제 최종적인 이미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한국에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우리한테 왔다 이거죠. 그러면 돈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는 선적 서류를 가지고 상대방 은행에서 받은 선적서를 가지고 바이어한테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수익자는 수출업체가 되겠죠. 수출업체가 되겠고 또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다른데 넘겼으면 넘긴 그런 이제 그 수익자가 되겠고요. 확인은행이란 것은 컨펌 뱅크란 건 뭐냐면 뭡니까? 이게 지금 확인해주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 은행 같은 데서 LC를 개설했는데 그걸 잘 안 믿어주죠. 혹시 돈 안 갚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선진국 은행에다가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개설은행이 돈을 안 내면 확인은행이 돈을 이제 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수수료 받고 해주겠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 당사자는 어떻게 되냐면 의뢰인이 있고 수출자가 있고 개설은행이 있고 통지 매입 확인은행이 있다. 그래서 이 개설은행이 돈을 지급할 전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출국에 있는 이런 통지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여기 수출자가 이제 선적서를 가져오면은 이걸 개설은행에다 보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다시 회수하는 거죠. 개설은행으로부터. 네. 신용장 거래 당사자에서 기타 당사자를 보겠습니다. 기타 당사자. 그러면 통지은행이란 뭐예요?
신용장 개설됐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거래 은행이 되겠죠. 자기 거래 은행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은행이 뭐 한국의 무슨 A 은행이다.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신용장을 통지해라. 개설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이어가 이제 자기 개설 은행에 가서 한국의 어느 은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것이 통지 은행이 되는 거예요. 통지 은행은 수출자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통지 왔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매입은행은 뭡니까? 수입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발행된 환화음의 선적서를 첨부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환화음의 매입을 의뢰할 때 통지은행하고 매입은행이 같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지급은행, 돈을 지급하는 은행이죠. 지급하는 은행은 개설은행이 될 수도 있고 개설은행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그래서 대금을 누가 실질적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개설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지급을 해주고 나서 이 개설은행한테 이렇게 돈을 다시 상환하는 상환받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은행도 있을 수 있는 지급은행이 또 개설은행과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수은행 신용장 조건에 따라 환화음을 인수하도록 지정된 은행. 그러니까 직접 뭐 지급은행, 인수은행, 뭐 개설은행이 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를 수도 있다. 네. 뭐 인수은행 신용장 환화음을 인수했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최종 지급 책임은 개설은행에서 그 돈을 환화음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신용장의 신용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 화환신용장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선적서류와 함께 그 셀러가 수출업체가 작성해가지고 자기 은행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죠. 보는 걸. 그게 이제 그 신용장 상에 이제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거 이제 선적 서류하고 같이 와야 된다. 끊어가지고 이때 이제 그게 화한 신용장이고 무담보 신용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무담보 신용장은 뭐예요? 선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 돈 지급하겠다. 이게 무담보 신용장이거든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지급보증이나 비슷한 거죠. 지급보증이나. 네, 무담보. 내가 그 돈을,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돈을 지급하겠다. 이게 이제 무담보 신용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적서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떨 때 그러냐면, 해외 지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현지 법인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현지 법인이 돈을 은행에서 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느냐? 그럼 본사에서 그런 무담보 신용장을 개설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회사, 해외 지사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이런 게 이제 무담보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불능 신용장과 취소 가능 신용장. 일반적으로 LC 그러면 이 레버커블 LC라고 합니다. 취소 불능 신용장이에요. 그냥 이렇게 전체 모든 사람들의 기본 당사자 모든 사람들이 합의가 안 하면 그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취소 가능 신용장은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LC 개설해 놓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개설은행이 그 조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이어야 되지 취소 가능 신용장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취소 가능 이런 게 아니면 모두 취소 불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이 그래야 신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바꾸고 취소해버린다. 그러면 무슨 게 신용이 있겠어요. 네. 확인 신용장과 무확인 신용장.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개도국에 있는 은행들은 잘 안 알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혹시
물건은 보내는데 대금 지급 안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을 수 없는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은행이 이제 개설은행이 됐을 경우에 선진국의 큰 은행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줘요. 만약에 개설은행에서 돈을 지급 안 하면 내가 지급해 주겠다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매입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어음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이게 뭐냐면 신용장 수표, 여러분들 수표 알아요? 수표 뒤에다가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라고 이름을 쓰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이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세요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거쳐온 돈이 그 수표가 거쳐온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그 수표를 건네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건네줄 때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은행에다 우리가 수표를 입금시킬 때 뒤에 이름 쓰세요 그래요. 그게 이제 배서입니다. 배서 뒤에다 썼다 이거죠. 뒤에다 썼다. 그런데 이 신용장 중에도 그렇게 이름을 쓰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매입 신용장과 지급 신용장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람출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 일람출금이란 것은 LC, S사이트 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그 하원음을 발행해서 그냥 바로 그날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자기 은행에 가서 선적서를 제시하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일람 바로 그 날짜로 돈을 받을 수 그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일람 출금이고, 기한부 신용장은 일정 기간 뒤에 한 달 뒤에 이렇게 한다 이거죠. 한 달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못 찾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 달치 이자를 떼버리고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기다렸다 하든가요. 양도가능 신용장과 양도불능 신용 이런 거 있습니다. TS라고 하면 TS 신용장 이렇게 하면 거기에 그 신용장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양도 가능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TS라고 이게 트랜스퍼러블이라고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죠. 자기한테만 자기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신용장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는데요. 신용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나요? 그 원천이 뭔가요? 좀 궁금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뭐 신용장을 만든 건 아닐 거고, 신용장이라는 게 나오게 된 그런 원천이 어디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여기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20년대부터 국제상업회의소가 신용장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통일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신용장을 이렇게 발행하고 뭐 이렇게 유통하고 하는 것들이 좀 구구각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제적인 거래를 하는데 국가마다 뭐 거래마다 이게 신용장 조건이라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가 주관이 돼가지고 연구를 해서 1933년에 신용장 통일 규칙 UCP를 채택을 했고, 매 10년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오는데, 최근 2006년에 또 UCP 600이라는 것을 이제 채택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UCP는 ICC라는 게 뭐예요? 이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 국제상업회의소. 우리 같으면 뭐 상공회의소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ICC가 채택한 통일 관습이,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협약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그 협약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겠죠. 만약에 신용장 통일 규칙에 나온 거와 다르게 뭘 하려면은 서로 간에 양자 간에 확실한 그런 이제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신용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신용장이나 이런 추심 결제 방식은 크게 감소해 버렸어요. 왜 그냐? 신용장은 앞에서 봤듯이 뭐 개설은행, 통지은행, 확인은행 뭐 쭉 은행들이 가운데 게재돼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한번 할 때마다 돈 얼마씩 다 받아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중간에 금융기관에 많이 개입돼서 나가는 그런 수수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송금을 계속 해버린다 이거죠. 그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1997년에는 그 송금 방식과 LC 방식을 이렇게 보면 LC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43%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LC가 뭐 2010년에 15.6%, 2007년에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LC 방식이.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그 수수료 문제죠. 송금 방식은 더군다나 최근에 송금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는 바람에 더욱더 송금 방식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표에도 나와 있죠. 단송금 송금이나 동시 송금인 지금 둘 합하면 얼마예요? 이게 엄청나죠. 7%가 송금 방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장 방식은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2017년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서 뭐 68, 약 70% 가까이가 송금 방식으로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신용장 방식을 하지 않고 송금 방식을 하느냐? 첫째는 복잡한 절차가 복잡한 비용도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무역 거래자들이 그걸 싫어하게 됐다는 얘기죠. 돈을 아끼려고. 바이어의 송금 거래 요구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물건 파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보낼 테니 당신이 신용장 개설해가지고 네가 확실하게 돈을 갚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야 내가 그 물건을 보내주겠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용장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왜냐면 워낙 수출을 하는 사람도 많기도 하지만은 수입업자 중에는 큰 회사들이 많다 이거죠. 우리나라에도 수출업체는 굉장히 영세할 정도로 작은 그런 중소기업인데 그 물건을 가져가는 해외 바이어들은 막 엄청나게 큰 회사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바이어가 굳이 신용장 막 개설해가지고 그걸 수출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돈 줄 테니까 돈 보내라. 물건 실어라. 그럼 내가 돈 주겠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바이어가 오히려 어떤 우위에 이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송금으로 그냥 해주게 된다 그런 겁니다. 송금 신용거래도 많고요. 그리고 수시로 또 소량으로 많이 한다 이거. 지금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에서는 조금씩 하죠. 특히 해외 법인과 본지사 간 거래가 증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외에다가 지사를 개설하잖아요. 그러면 지사를 현지 판매법인을 개설해서 우리 물건을 판매법인의 창고에 넣어놓고 먼저 외상으로 막 보내. 그러고 나서 거기서 팔아서 판 돈을 국내로 송금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같은 회사죠. 국내에 있는 회사나 해외에 있는 회사나 같은 회사인데 굳이 신용장 개설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대금을 그냥 송금을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본사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용장 방식 거래는 많이 줄어들고 주로 송금 방식으로 지금 무역거래 대금이 결제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무역 운송과 무역 분쟁을 하면서 거의 이제 이 정도 하면 아마 거의 이제 무역 실무적인 절차에 대한 강의는 수업은 거의 종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